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지난해 2024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이 어떻게 한 가문의 체면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지요. 저는 강원도 작은 읍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정혜숙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냥 여관 이모라고 부르시지만요. 62의 나이에 이런 긴 이야기를 풀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품격이란 게 무엇인지, 사람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께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입니다. 제 손에서 자란 조카 다연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던 날이었어요. 강남에 번쩍이는 레스토랑, 깔끔한 흰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 저는 습관처럼 왼손 엄지로 테이블 천을 살짝 쓸어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부모 없는 집안과 결혼은 곤란해요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나 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묻어둔 어떤 원칙 같은 것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기억해 두겠습니다. 식당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와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JHS라는 이니셜이 각인된 낡은 명함철이 있었어요. 시청에서 일하던 시절 15년 동안 쌓아온 인맥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그 명함철을 천천히 펼쳐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작은 없다. 사실만 절차대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강한 사람만이 품격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남은 것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종류의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연이와 지우가 교제한 지 만 3년이 되던 해였어요. 상견례 이야기가 나온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다연이가 이모가 제 어머니예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강남역 근처 리베라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지후 어머니가 정하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검정 재킷에 작은 진주 브로치를 달고 갔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다연이는 베이지색 원피스에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했더라고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장서정 씨 일행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장서정 씨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샤넬 수트에 에르메스 가방,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키도 크시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셨어요. 한규택 씨는 조용한 분이셨고요. 지우는 그날따라 더 얌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 되나 봅니다. 웨이터가 다가와서 주문을 받을 때 장서정 씨가 메뉴판을 보시면서 여기 파스타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매운 것 못 드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장서정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했어요. 날씨 이야기, 음식 주문도 하고 말이에요. 장서정 씨가 제 직업을 물으셨을 때도
강원도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합니다라고 답했더니 아, 그러시구나 하시더라고요.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한규택 씨가 강원도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정선 쪽입니다라고 답했어요. 다연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지우가 다연이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장서정 씨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수교육이요? 그런 일이 힘들지 않나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다연이가 아니에요. 정말 보람 있어요 라고 답했는데도 석연치 않은 표정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결혼하고 나서도? 장서정 씨가 물었어요. 다연이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라고 답했는데 장서정 씨는 하시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질문은 계속됐어요. 다연 씨는 형제자매가 있나요? 아니요, 외동이에요. 부모님은 뭘 하셨어요? 그때 다연이가 잠깐 멈췄어요. 저는 다연이의 손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이모가 키워주셨어요. 장서정 씨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하시면서 한규택 씨와 눈짓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공기까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웨이터가 메인 요리를 가져오면서 잠깐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왼손 엄지로 테이블볼을 살짝 쓸어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때, 생각을 가다듬을 때 하게 되는 동작이었어요. 시청에서 일할 때도 중요한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장서정 씨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다연 씨,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으로서는 부모 없는 집안과의 결혼이 좀 곤란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한규택 씨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요.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서요. 혼례도 전통적으로 치러야 하고 사주도 봐야 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모로 곤란한 점이 많아서요. 장서정 씨는 마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가문의 체면도 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던 어떤 원칙 같은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청에서 일할 때 부당한 민원에 맞설 때의 그 느낌과 비슷했어요. 그 말,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감정도 화도 없이 그냥 단순하고 분명하게. 장서정 씨가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무슨 하시려다가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제 목소리 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다연이가 제 소매를 잡았어요. 이모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선 뒤였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으로 테이블볼을 쓸어 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연이는 부모는 없어도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고요. 부모가 없다고 해서 그 아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서정 씨가 뭔가 말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어색했어요. 음식 맛에 대한 이야기로 겨우 자리를 유지했지만 모두들 편하지 않아 했습니다. 다연이는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지후도 중간중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다연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요. 택시 안에서 계속 창밖만 보고 있는 다연이를 보면서 제 마음에도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JHS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가죽 명함철이 들어 있었어요. 시청에서 일하던 시절 15년 동안 모아둔 명함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함철을 펼치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박종대 부장님, 최미령 이사님, 김영호 사무국장님, 모두 제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무엇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오래 열지 않았던 그 명함철을 천천히 펼쳐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작은 없다. 사실만 절차대로. 시청에서 일할 때부터 제가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부당한 것에는 맞서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떳떳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새로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서정 씨는 아마 저를 그냥 시골 여관 이모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도 제 나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연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훌쩍이는 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 아이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말을 들은 거예요. 부모 없는 집안과의 결혼은 곤란해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여관 카운터 앞에 앉았어요.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다연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다연이만 혼자 이모라고 불러야 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다니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아래 가장 깊숙한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거기에는 JHS라는 이니셜이 금박으로 새겨진 낡은 가죽 명함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숙.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명함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명함철을 펼치는 순간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어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죠.
남편과 함께 꿈에 부풀어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 혼자서 다연이까지 키워야 했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시청 비서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모든 민원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시장님 면담 요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허가 문제, 지역 현안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무원들, 언론인들,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인맥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종대 강원일보 사회부장. 지금은 65세가 되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민원 중에 지역 언론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꽤 있었거든요. 박 부장님은 항상 사실만 정확하게, 절차만 투명하게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기자로서의 원칙이 확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함은 최미령 강원도청 감사관이었어요. 지금은 공익재단 이사로 계실 거예요. 그분은 공무원 시절부터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분이었어요. 명함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저는 제 과거를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15년간 시청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조작은 없다. 사실만 절차대로.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연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이모, 왜 안 주무세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분명 많이 울었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래. 다연아, 너도 잠 못 자니? 네. 이모, 정말 괜찮아요. 저도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지우가 어머니를 잘 설득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다연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상처받은 것보다도 저나 지우를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다연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부모가 없다고 해서 내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모자란 거야. 이모. 아니야, 다연아. 이모가 지금까지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누가 감히 너를 그런 식으로 평가해? 다연이가 제게 다가와서 안겼어요. 이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존엄성을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장서정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다연이를 방으로 보낸 후 저는 다시 명함처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어요. 먼저 박종대 부장님. 그분은 지금도 지역신문에서 칼럼을 쓰고 계실 거예요.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허영과 가식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행동과 태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 최미령 이사님. 그분은 공익재단에서 일하시면서 각종 후원금 관리와 투명성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거예요.
갤러리 같은 문화시설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그분의 업무 범위 안에 있을 거고요. 저는 천천히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실 확인부터 시작한다. 장서정 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실제 운영 현황, 후원금 수령 내역, 대관 절차 등을 파악해야 했어요. 이건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둘째, 합법적 절차만 이용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할 거예요. 셋째, 교육의 목적이다. 장서정 씨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명함철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다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다연이들이 같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했어요. 그날 아침 다연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저 정혜숙입니다. 시청에서 일했던. 네, 맞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최미령 이사님께 드렸어요. 미령 씨? 나야, 혜숙이.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요즘 갤러리 관련 후원금 점검 업무하고 있지? 아, 그래. 그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 20년 만에 열린 명함철. 그리고 시작된 저의 조용한 준비. 장서정 씨는 아직 모르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도 제 나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부장님과의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에서 배웠어요. 부장님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혜숙 씨,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뭔 일인가 했어요.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연히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느꼈던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부장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 혜숙 씨, 그래서 저한테 무슨 부탁이 있으신 거죠? 부장님, 사실만 정확하게, 절차만 투명하게. 예전에 부장님이 하시던 말씀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게 기자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장서정 씨의 갤러리에 대해 제가 조사한 공개 정보들이었어요. 후원금 수령 내역, 대관 현황, 전시 프로그램들, 모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공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갤러리 말인데요. 겉으로는 문화 발전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후원금 사용 내역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박 부장님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이 갤러리 알죠? 강남에서 꽤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네요. 어떤 부분이요? 후원금 사용 내역이 너무 간략해요. 문화사업 운영비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대관료도 다른 갤러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부장님이 직접 문제점을 찾아주시니까요. 부장님, 혹시 이런 주제로 칼럼 하나 써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실명은 언급하지 말고요. 그냥 요즘 문화계의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요. 아, 그거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주제거든요. 품격은 가문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원하던 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틀 후 최미령 이사님과도 만났어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령 씨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혜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갤러리 후원금 점검 업무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일이야? 저는 미령 씨에게도 똑같이 설명했어요. 다연히 일 그리고 제가 조사한 갤러리 정보들까지요. 아, 이 갤러리. 나도 알고 있어. 작년에 우리 재단에서 후원금을 지원했던 곳이야. 그런데 사용 내역 보고서가 좀 부실했어서 담당자가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 정말요? 어떤 부분에서요? 영수증 정리도 엉성하고 후원금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몇 번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던 기억이 있어. 미령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혜수가 사실 요즘 문화시설 후원금 관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점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혹시 정기 점검 차원에서 이 갤러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사실 그런 게 우리 일이니까. 특히 후원금을 받은 곳들은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 일주일 후 강원일보에 박종대 부장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품격은 가문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품격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문이나 재산, 지위가 품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겸손함과 따뜻함이 바로 품격의 본질이다. 반대로 남을 업신여기고 출신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요즘 문화계에서 일부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겉으로는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영과 가식에 빠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들 말이다. 가문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품격은 선택하는 것이다. 매 순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모두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만드는 것이다. 칼럼이 실린 다음 날,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최미령 이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혜수가 그 갤러리 정기 점검 결과 나왔어. 좀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요? 후원금 사용 내역 중에 일부가 불분명해. 그리고 대관료 책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시정 권고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저녁에는 다연이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모,
오늘 지우한테 전화 왔는데요. 지후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하게 예민해지셨다고 해요. 무슨 신문 칼럼 때문에 화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씩 웃었어요.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장서정 씨가 속해 있는 강남 사모들 모임에서 칼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조용히 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사모 모임 단톡방에 익명으로 상견례 모욕 사례를 공유했던 거예요. 물론 실명은 절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식으로만요. 상견례에서 상대방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더라.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닌가? 맞아.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한다고? 정말 품격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가식적인 경우가 많아. 진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 못해. 단톡방 대화 내용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사모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박종대 부장님의 칼럼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독자들의 댓글도 많이 달렸고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품격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상류층이라면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허영과 가식으로는 품격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장서정 씨 같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최미령 이사님의 재단에서 장서정 씨의 갤러리에 대한 정기, 후원금 지원을 일시 보류한다는 공식 통보를 했거든요. 후원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다른 후원 기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명함철을 꺼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분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장서정 씨는 아마 지금쯤 당황하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혹시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실 거예요.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실명이 언급된 적도 없으니까요. 저는 테이블볼을 천천히 쓸어 펴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다연이의 존엄을 지키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2주 후 저는 예상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연이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말해줬어요. 이모, 오늘 지우한테서 연락 왔는데 지후 어머니가 속하신 사모 모임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가정사 모욕 금지라는 걸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모들이 동의했다는데 지후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되게 신경질적으로 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일은 최미령 이사님의 도움이 컸어요. 미령 씨가 그 사모 모임의 일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최미령 이사님이 전화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혜수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 우리 모임에서 말이야. 누군가가 요즘 상견례에서
부모 없는 집안이라고 모욕하는 경우가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꺼냈거든. 아, 그래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건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진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안한 거야. 우리 모임에서 가정사 모욕 금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서로 지키자고 말이야. 어떻게 됐어요? 전원 동의했어. 그런데 장서정 씨 표정이 정말 이상하더라. 계속 불안해하면서 혹시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장서정 씨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좋은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며칠 후 장서정 씨의 갤러리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메인 스폰서였던 두 기업에서 동시에 후원 일시 보류 통보가 왔거든요. 첫 번째는 대한문화재단이었어요. 최미령 이사님의 재단에서 후원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분기 후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공식 통보했어요. 두 번째는 강남문화예술후원회였어요. 이쪽도 최근 갤러리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후원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연이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테이블볼을 천천히 쓸어 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모, 지우가 말하기로는 지후 어머니가 정말 당황하고 계신다고 해요.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래, 그럼 지우는 뭐라고 하더라? 지우도 좀 이상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머니 편을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변화 말이에요. 지우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지우에게서 다연이한테 문자가 왔다고 했어요. 다연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연이가 그 문자를 보여줄 때 저는 조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우가 깨닫는 것은 좋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모,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우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지만 이번 일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그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다연이의 어깨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장서정 씨 쪽에서는 점점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박종대 부장님의 칼럼이 나온 후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기사들이 연달아 나왔거든요. 물론 실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들이 하나같이 허영과 가식, 진정한 품격, 투명성 같은 키워드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서정 씨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요즘 강남 갤러리들 중에 후원금 관리가 투명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더라. 맞아요. 그리고 사모들 중에도 가식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타격이 컸던 건 갤러리 대관 문의가 급격히 줄어든 거였어요. 작가들 사이에서 저 갤러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최미령 이사님이 전해준 얘기로는
장서정 씨가 다른 사모들에게 혹시 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 해요. 그럴 리 없어요라고 다들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박종대 부장님도 후속 칼럼을 하나 더 써주셨어요. 투명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최근 문화계에서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적 자금이나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문화시설들은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투명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시민들의 세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상 투명한 운영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도 일부 문화시설들은 이를 번거로운 일로 여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문화인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진짜 문화인이라면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칼럼이 나간 후 장서정 씨의 갤러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다연이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모, 지후 어머니가 저희 만나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후가 어머니를 설득해 봤는데 어머니가 직접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모도 같이 만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장서정 씨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건 좋은 신호였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다연아, 그렇다면 만나보자.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이번에는 우리 여관에서 만나자고 해. 저번에는 그분이 정한 곳에서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정한 곳에서 만나는 게 맞지 않겠니? 다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모. 그렇게 해요. 저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명함철을 다시 꺼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명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서정 씨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현실적 타협을 원하는 걸까? 곧 알 수 있을 거였어요. 장서정 씨와의 만남을 정하고 난 후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간접적인 압박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면서도 여전히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였어요. 최미령 이사님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미령아, 갤러리 후원금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니? 아, 혜수가 좀 복잡해졌어. 후원금 사용 내역에서 몇 가지 불분명한 부분들이 발견됐거든. 리베이트까지는 아니지만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대관료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전시 관련 비용 처리가 애매해. 그리고 후원금 사용 보고서도 너무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우리 재단 내부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센터에 투명성 점검 요청을 올릴 예정이야. 물론 이건 정상적인 절차거든. 후원금을 받은 문화시설은 누구나 이런 점검을 받을 수 있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며칠 후 공식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센터에 장서정 씨의 갤러리에 대한 투명성 점검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미령 이사님의 재단에서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인 필요라는 이유로 공식 제보를 한 거였어요. 둘째, 박종대 부장님이 또 다른 칼럼을 써주셨어요. 공적 자금, 사적 운영의 한계. 최근 한 갤러리의 후원금 관리 투명성 문제가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는 우리 사회가 문화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적 자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시설들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들의 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상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일부 문화시설 운영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진짜 문화인이라면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이 칼럼이 나간 후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조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어요. 다연이가 퇴근 후 집에 와서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이모, 지우한테서 연락 왔는데 지후 어머니 갤러리가 공식 시정 권고를 받았다고 해요. 시정 권고? 네, 리베이트는 아니지만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시정 권고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후원금 사용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테이블볼을 천천히 쓸어 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이모, 지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다연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여줬어요. 다연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늦었지만 나도 배웠다. 다음번에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우가 변하고 있다는 건 좋았지만 과연 다연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모, 솔직히 말하면 지우를 사랑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우가 이제 깨달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 저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연이의 어깨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해줬거든요. 이모, 지후 어머니가 저희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지우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이모님과 저를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편한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놀랐어요. 장서정 씨가 먼저 사과하겠다고 나선 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 네, 지우 말로는 어머니가 요즘 계속 후회하고 계신다고 해요. 갤러리 일도 일이지만
그보다도 저희한테 했던 말씀을 정말 후회하신다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장서정 씨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실적인 타협을 원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다연아, 그렇다면 만나보자. 하지만 우리 여관에서 만나자고 해. 여관에서요? 응. 저번에는 그분이 정한 곳에서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정한 곳에서 만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리고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장소쯤이야 문제 없을 거야. 다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명함철을 다시 꺼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명함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단계 사회적 여론 형성, 두 번째 단계 후원금 투명성 문제 제기, 세 번째 단계 공식적인 조사와 시정 권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장서정 씨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현실적 타협만을 원하는 걸까? 곧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연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까지였으니까요. 저는 명함철을 천천히 덮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장서정 씨가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연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것이 곧 결정될 거라고요. 장서정 씨가 우리 여관에 오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강남에서 강원도까지, 그것도 작은 읍내 여관까지 직접 오시겠다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만남 날짜는 2024년 10월 15일 일요일로 정했어요. 다연이가 학교일이 없는 날이었고 여관도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장서정 씨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현실적인 타협을 위해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후 2시쯤 검은색 세단이 여관 앞에 멈췄어요. 장서정 씨와 한규택 씨, 그리고 지우가 내렸습니다. 장서정 씨는 예전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평상복에 가까운 검정 바지와 흰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장서정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저는 이분들을 여관 안쪽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다연이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저는 물었어요. 차 부탁드립니다. 장서정 씨가 답했어요. 저는 차를 우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왼손 엄지로 테이블볼을 살짝 쓸어 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장에서 했던 그 동작을 다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차를 따라드리고 난 후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장서정 씨였습니다. 저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번 상견례에서 제가 했던 말들, 정말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부모 없는 집안과 결혼은 곤란하다고 했던 말.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연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서정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제 갤러리 일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규택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연이를 바라봤어요. 우리 다연이에게 하셔야죠. 장서정 씨가 다연이 쪽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다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당신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다연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과받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후 오빠와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우가 깜짝 놀랐어요. 다연아, 그게 무슨... 지후 오빠,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다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빠는 그 순간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다연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늦었어요. 다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태도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상대방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랑을 원해요. 저는 다연이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장서정 씨가 다시 말했어요. 다연 씨,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우를 탓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다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저와 지후 오빠 사이의 문제예요. 물론 어머니 말씀이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못한 건 지후 오빠예요. 지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다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어머니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용기 없는 사람이었는지. 오빠가 깨달은 건 좋아요. 다연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에는 정말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 저도 입을 열었어요. 장서정 씨, 다연이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후회하신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씀하지 마세요.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서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갤러리 운영도 투명하게 하세요. 시정 권고 받으신 일 알고 있어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죠. 장서정 씨가 놀란 표정을 했어요. 그것도 아시는군요. 제가 시청에서 일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투명성,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진짜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장서정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혹시 이 모든 일들이... 저는 테이블볼을 다시 한번 쓸어 펴면서 말했어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장서정 씨도 이제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이 많아요. 그 후로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결국 지우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다연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오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변했다는 건 알아요. 다음에 만날 사람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주세요. 장서정 씨가 일어나면서 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분들을 배웅하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장서정 씨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다연이의 선택도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다연이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연아, 후회하지 않니? 아니요, 이모.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번 일로 제가 정말 원하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네. 저는 어려운 순간에도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다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 다연아.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명함철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강원도에도 첫눈이 내렸어요. 최미령 이사님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혜수가 그 갤러리 소식 들었어? 어떤 소식이요? 시정 권고 이행을 충실히 했다고 해. 후원금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관 절차도 공정하게 개선했어.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후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어.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장서정 씨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미령 씨가 말을 이었어요. 장서정 씨가 요즘 사모 모임에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 예전에는 좀 교만했는데 지금은 정말 겸손해졌다더라. 다른 사람들 말도 잘 들어주고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소식이었어요. 박종대 부장님도 마지막 칼럼을 하나 더 써주셨어요. 변화는 가능하다. 진정한 교육의 힘. 최근 한 갤러리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투명성 문제로 시정 권고를 받았던 이 갤러리는 이제 문화계의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공정한 대관 절차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자의 겸손한 자세 변화가 그 이유다. 이는 단순한 규정 개선을 넘어서 진정한 품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진정한 교육은 처벌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칼럼이 나간 후 장서정 씨의 갤러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스폰서들도 하나둘씩 후원을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투명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었죠. 12월 어느 날 다연이가 집에 와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모, 지우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네, 진짜 손편지요. 읽어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연아. 그건 너와 지우 사이의 일이야. 이모가 볼 필요는 없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우가 많이 변했다고 써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그리고 다음에 만날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우가 변한 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결정에 후회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저는 다연이의 어깨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 다연아. 너는 정말 현명한 아이구나.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명함철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명함철을 펼치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박종대 부장님, 최미령 이사님,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다짐했던 대로 말이에요. 조작은 없었습니다. 사실만 절차대로 진행했어요. 장서정 씨는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그것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다연이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지후도 이번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저는 명함철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주 브로치를 만져봤어요. 상견례 때 달고 갔던 그 브로치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잘했을까요? 속으로 물어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평온했어요. 명함철을 천천히 덮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다짐했어요. 다신 열지 않기를. 그리고 왼손 엄지로 테이블볼을 마지막으로 쓸어 펴면서 이 모든 일을 마음 깊이 묻어두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저녁, 다연이와 함께 여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여관 안은 따뜻했어요. 이모, 고마워요. 뭘? 저를 지켜줘서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켜줘서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상처받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다연아, 이모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했잖아. 하지만 이모가 보여주신 게 있어요. 품격이 뭔지, 진정한 강함이 뭔지, 그걸 배웠어요. 저는 다연이를 바라보면서 웃었어요. 다연아,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너도 이제 알겠지? 네, 이모. 그리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모처럼요.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명함철을 넣고 잠갔어요. 정말로 다시는 열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앞으로 또 다른 다연이들이 있다면, 또 다른 부당함이 있다면, 그때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품격은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켜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다시 평범한 여관 이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실한 원칙이 남아 있었어요. 지켜야 할 건 가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 아침 여관 마당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볕이 내리쬐고 다연이는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 최미령 이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장서정 씨의 갤러리가
이제는 문화계에서 투명 운영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원금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대관 절차도 완전히 투명하게 개선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서정 씨 자신이 많이 변하셨다고 합니다. 사모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해요. 박종대 부장님도 가끔 안부를 물어오세요. 해숙 씨 덕분에 좋은 칼럼을 쓸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그 칼럼들이 다른 언론사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문학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우는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다연이를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많이 성숙해졌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을 더 잘 챙기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다연이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모, 저는 앞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다연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젯밤에 다연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모, 그때 정말 놀랐어요. 이모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다연아, 그건 대단한 능력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 그래도 이모가 아니었다면. 아니야, 다연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이모는 그냥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한 일은 단순했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원칙을 지켰을 뿐이에요. 복잡하거나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가문이나 체면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존엄성이라는 것. 명암철을 덮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건 다연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다연이들이 같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연이와 함께 여관 마당의 작은 탁자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따뜻한 봄볕 아래서 흰 식탁보를 함께 펴면서 말이에요. 더 이상 혼자서 왼손으로 테이블보를 쓸어 펴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는 다연이와 함께 두 사람이 양쪽에서 정성스럽게 펴는 식탁보가 있으니까요. 그 식탁보 위에는 따뜻한 아침밥과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연이가 언젠가 만날 그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다연이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다연이 자신이 이제 그런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현명한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일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